이게 급변한 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전쟁이 일어나서 방아쇠를 당겼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제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두바이 유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석유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밀 가격이 폭등도 했지만 40%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이렇게 폭등해서 지금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건설 물가는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전에 1년 좀 넘는 때 우리가 철근값이 7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제가 결제하고 있는 게 어제만 해도 112만 원, 114만 원, 원래 148만 원까지도 갔었죠. 그리고 와서 지금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4.3배, 한때 7배까지 치솟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연탄 가격이 폭등한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유연탄은 아마 건설에서의 꽃인데 시멘트를 만들려면 유연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대에 비해서 4.3배가 상승이 됐습니다. 한때는 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론 강화도 됐지만 원래 기준이 작년에는 80억 기준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는데 올해는 60억으로 다운시켰고 내년에는 50억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고 그전에는 급여도 그리 많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느라고 건설회사들을 서로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지금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게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그전에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처벌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구속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주처가 너무 관여를 해도 경영에 관여했다고 생각해서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자가 상당하게 지금 시급한 입장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안전관리자가 건설 안전관리자를 하기 싫고 나는 제조업으로 가겠다 해서 제조업으로 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리고 현장 소장도 마찬가지로 유능한 소장들도 지금 불안해서 이게 지금 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자를 데려가기에 지금 대기업 말고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유능한 직원 데려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1년 동안 지금 채용 싸움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수급연역의 변화 보시면 안전 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건설회사가 비상입니다. 그 근로시간이 어떻습니까? 52시간입니다. 또 지금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주 4일제를 또 나중에 또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 5일제도 됐지만 이제 52시간, 그래서 점심시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끝나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시면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44.6%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사비에 다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제일 궁금한 게 이것이잖아요. 공사비가 과연 어떻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같은 경우도 30%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것도 30%가 증가했고, 총 이거를 따져봤더니, 증가율을 따져봤더니, 이게 총 21%가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상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봐볼게요. 이제 공사비 증가해서 이제 간접비라고 하죠. 아까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공사, 쉽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직접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 하기 위해서 보험료라든지 이제 간접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간접비가 들어가는데, 간접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직접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요율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가 또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료가 40% 정도, 그 다음에 건강요원료가 28%, 53% 이렇게 쭉 오르니까 이것도 보험료가 따져보니까 22%가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증가율이 상당히 상승돼서 건설회사가 지금 되게 혼돈에 많이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가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따졌을 때 700만 원인 게 150만 원이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85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저희는 예측을 지금 하고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안인데요. 이번에 계약서 검토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1강에서는 설명을 드렸던 건 뭘 설명드린 거냐면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공사비에 엎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리스크에 젖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시공사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 검토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자 답이 모호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핵심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도급사도 어떻게 다루는지도 어느 정도 노하우라는 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주목거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하도급사에서 요청한 것들이 발주사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영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선정할 때도 어디 설계사는 그렇게 피해는 많이 안 보겠지만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회사의 경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공사비에 대한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걸 받아서 또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보지 않고 이제 공사비만 보고 선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2강은 계약서 검토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갑지가 있고 일반 조건이 있고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갑지는 통상적으로 공사 일수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비 기성금을 타는 그런 단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을 적어주는 게 갑지고요. 그리고 계약서 일반 조건은 사용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게 이랬을 때 이걸 보게 되고 이거 했을 때 이걸 보게 되고 이거 했을 때 이걸 보게 되는 게 사용 지침서가 일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 조건은 현장들마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에 맞지 않은 변화들이 있어요. 각 현장들마다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건축주 의료사항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가 상승도 제일 두렵고 지금 건설 선정에서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쩌지라는 고민거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은 어떻게 또 나중에 추가를 또 많이 하면 어쩌지 예산은 또 이 정도가 됐는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연장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거를 잠깐 제가 이거는 대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당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지만 하도급사에 지금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쓰는 방식이 갑에서 시켜서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하도급사에.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지체가 없다는 이런 내용도 많이 썼고요. 근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하청업체들이 협력사죠. 협력사들이 민사재판을 거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갈기 때문에 바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써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지금 갈수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지금 갑에게 갔습니다. 벌써. 그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들이 보통 쓰는 말이 그러니까 총액 입찰에 대한 계약으로서 공사 종료 시까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 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이게 부당특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입장도 아니고 그 입장,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어떻게 피해가는지도 내가 설명 잠깐 드리면 주긴 주되 우리 도급공사비에 추가된 비용을 주겠다고 쓰시면 되는데 안 주겠다는 내용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적발이 돼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일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90일 이후에, 90일 이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90일 이후에 물가가 상승이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100분의 3%가 상승이 되게 되면은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조건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계약을 했어요. 90일 이전이 아니고 90일 안에 물가 상승이 너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품목이 공사비의 100분의 1%가 되는 한 품목이 15% 이상을 중감됐을 때,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15%가 초과됐을 때는 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급 공사도 다 그렇게 좀 주게 돼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잠깐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의한 민간 현장 중단이 속출하면서 지금 못하겠다. 계약 취소하자.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도 한 800개 정도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왔고, 그리고 민간 공사도 계약 금액을 조정 의무화. 그전에는 관급에서는 가능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이렇게 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간 공사도 계약 금액을 조정 의무화를 입법을 시급하게 지금 여기 발족했다고 나 8곳계에서 중단이 돼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다라고 나와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민간 공사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의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를 안 해놨는데 체크했나요? 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써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효하다. 이거는 부당 특약이다. 오히려 페널티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 손실이 발생하고 불이익이 발생한 높아져 배제 특약을 일부 무효로 긁고서 놔두신다는 것인 이게 바로 5월 10일자 저번 달 기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교통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라는 뭐냐면 4월 5일 얼마 안 됐죠. 이 2달 전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공공사라고 하면 강급공사를 이야기하는, 정부공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공사. 공공공사만 옛날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대한 적용을 공공공사만 해줬는데 민간공사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적용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가 변동을 배제하는 불공정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이 건설산업기업부 아까 22조 5항 1호에 위반되어 그 부분이 무료가 되는지 이것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담을 상대방에 떠넘긴 듯한 느낌을 한 거는 전부 다 불공정 거래로 보고 전부 다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남에게 떠넘긴다, 뭐한다 이런 건 절대 되지 않은 세상은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회사가 정직하게 계약하고 정직하게 해요. 지금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도급사 A, B, C사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려고 현장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억 5천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나왔어요. 근데 1억에다가 돈을 줄 때 1억에서 2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8천만 원으로 계약하더라도 부당 특약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공정거래, 바로 고발 조치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는 왜 입찰을 했는데 왜 깎았냐 이거죠. 최저가 입찰로 낙찰을 시켰으면 시켰고 그걸로 계약을 해야지 왜 다시 깎아서 계약을 하냐. 이거에 대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페널티가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들이 앞으로 1년 안에 지금부터라도 1년 안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쁩니다. 업무가 마비입니다 거의. 그래서 질의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화들이 이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회들이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가 정보에 대한 물가 변동에 대한 그걸 주되 도급 금액에 대한 추가분은 인정을 한다라고 쓰면은 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하도급사에 넘겨줘야 됩니다. 하도급사에서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한 것은 이제 물가 변동 그거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주면 갑에게 받았는데도 안 주면 그것도 공정거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갑에서 난 받았는데 안 줬다. 이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투명성 있는 건축이 이제는 먹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설계 변경권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거는 설계 변경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건축주가 요구해서 하는 설계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가항력.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지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거는 설계 변경.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냥 미비한 도면 누락, 모순, 불명확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이제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일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분명 누락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쭉 나왔죠?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데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잘 쓰는 겁니다. 우리도 하도급사 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공정거래에 싹 걸린다는 거. 이제 도급인의 이유로 인한 설계 변경을 제외한 도면 미평이나 수입지로 인한 수량성 없다. 이것도 이제 공정거래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그만큼 도면이 체계화돼 있어야 되고 잘 돼 있어야 되고, 시공사도 처음부터 계약할 때 검토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또 방지할 것이냐. 근데 좀 번거롭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면, 회의록을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은 하나의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일기장이라고 보시고, 시공사와 발주자와 감리자와 설계자, 참여자 인원들을 다 항상 모일 때마다 기록을 하시고 체크하셔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도 그 계획건축 일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걸 계속 써 나가면 이게 하나의 또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참석자 기입을 하시고 자필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요 안건, 설계 변경 이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쌍방간 요청장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 어떻습니까? 다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또 그것도 쓰면 됩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있을 시에는 회의록에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쓰시고 하면 되는데, 결론은 시공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고 나서 추가를 딱 던져버리면 애매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지침서에 맞게끔 하시면 좋다. 그리고 단 먼저 선시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통보하고 하라는 뜻의 이런 회의록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의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하시고요. 꼭 할 때는 회의록을 놓치는데, 회의록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고 결정적으로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가부나 그다음 결정 사항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고, 그리고 회의 안건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이게 시공사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시공사는 이런 걸 회의록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복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거는 추가 금액 발생 더 이상 못한다, 이런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자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도 중요하고, 저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거를 나중에 검토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그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의 연장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보시면 공사 기간은 불가항력이라는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불가항력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체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체보상은 즉 손해보상이거든요. 영업을 못한 방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 사태를 이야기하는데, 불가항력 사태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쩔 때는 시공사들이 제일 하는 게 뭡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설이 왔습니다.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걸 어떻게 근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입증은 시공사가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교회에서 이기긴 이겨요. 근데 시공사가 입증을 못하면 또 지는 거죠. 근데 하지만 교회에서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만 좀, 절대 공기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절대 공기 이야기 하는데, 절대 공기는 절대적으로 그날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공기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절대 공기를 준수하겠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아시면 아파트 질 때 시행사들이 돈을 빌려주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끝내지 않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파크 사태도 좀 관여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책임 준공 현장들은 이거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대주단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절대 공개를 준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공사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개를 꼭 준수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입증하느냐. 보시면 절대 공기란을 하나 만들어서 며칠 중에 며칠을 했다는 거를, 계약 일수 며칠 중에 며칠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기업에 두는 게, 참석자 기입을 하고 이렇게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서 늦어진지 이게 다 적어 놓으면은 상당히
하루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억이면 1000분의 1을 지칠수로 잡았을 때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이 늦어지면 3천만 원이 이제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는 긴장하고 하게 돼 있죠. 이거를 쓰게 되면 그냥 시공사는 꼼짝 말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또 궁금하죠. 이건 참고 자료로 안전일지를 받아야 되는데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작업 일보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절대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꼭 명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실 때 항상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상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날라온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이제 조정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래서 앞에서 설계사무들이 사무소가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또 설명을 또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를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저기 장로님들이나 여기 성도님들이 건축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마감재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면적을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내고폭을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공사비 조정 방법은 성능 저하 없이 시공성을 고려하거나 재료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까 이제 절감 방안이 되겠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거의 30% 가까울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공사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목 공사는 9.72%, 10% 가까이 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50%가 넘습니다. 이 4개만 합쳐도. 이 50% 공정을 다 합치면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나 건축위원들이 마지막에 설계가 끝나고 와가지고 절감해달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마감재밖에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한 마감재는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석자재 30%를 낮춘다고 했을 때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때 실적으로 전체 공사비는 0.5%밖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골조 공법을 변경했을 때 공법 변경으로 5% 절감 시 전체 공사비는 1.5%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골조 때부터 토목 때부터 골조를 우리가 절감하지 않으면 설계 때부터 절감하지 않으면 그때 늦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자와 시공사와 좀 면밀하게 그 설계자가 또 면밀하게 이렇게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게 저희는 가장 좋은 핵심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치입니다. 인건비, 자재 거의 뭐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여기는 사우디 사람이고요. 어쩔 때는 여긴 중국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여긴 몽골 사람이고요. 서로 말이 안 통하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외국인 써서 뭐라 하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외국인도 없어서 일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 수급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40대 이상 근로자가 80% 달할 정도로 고령화는 심각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 달할 정도로 건설이나 고령화는 심각하다. 이상 근로자가.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다 되고 있어가지고 다 나이 드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소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20, 30대와 40대 기능 인력이 낮아지고 있고 40대 근로자는 82.4% 정도 그리고 60대 이상 기능 인력은 24.8% 정도. 며칠 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60세 이상을 쓰게 되면은 그 지원금을 주겠다. 석 달에 80만 원인가? 또 그게 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제재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죠? 화물연대 파업된 거.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5년 전 임금이 보다 40% 인상된 금액이 돼버렸고 인건비가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원부 기피 형상이 지금 당연 안전관리자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부터 해서 자재, 뭐, 지금 이게 뭐 견적서를 내도 이걸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몇 개는 포기한 경우도 있고, 안전관리가 없어서 이제 못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수주가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 회사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인력을 수급할까? 어떻게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국무부장을 또 이게 스카웃을 또 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싸움에 상당히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습식공사는 여러분들 뭐 쉽게 그냥 그림으로만 표현해놨습니다. 잘 아시죠? 인건비 상승. 아까 말씀드린 숙련금 부족.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동자 고령화 심화, 안전관리 이슈.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합합공부직공법, 지금 붙이지 마세요.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합공부직공법이 지금 선호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까지. 옛날에는 원래 비쌌어요. 이게 비쌌고 되게 다른 것들이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비쌌죠. 근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고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철근이 40만 원대, 50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도 그랬고 이게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조립해야 된다. 조립해서 와야 된다. 공장에서 다 제작해서 와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저희 건설회사는 계속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플랫패드 공법으로 어떤 데들은 적용이 또 돼요. 어떤 데는 또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공장 제작이나 현장 조립 공법, 공정, 이렇게 안전관리 유지.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동발이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동발이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꿨고 며칠 전에 우리가 코스티지라는 회사와 이제 대기업 거래하는 회사하고 저희가 거래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교회 건축에 특화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웬만하면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제외시키고 그걸로 공법을 해서 최대한 절감하자라고 해서 취지해서 제가 좀 들어간 현장이 있습니다. 네, 데크 플레이트를 고기 단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요. 시공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재시공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 논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재시공 때문에 3,700억 정도를 손해본 것도 있지만 주식도 내려갔고 어마어마한 손해가 왔지 않습니까? 이 재시공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 재시공이라는 것은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에 이게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 자료라고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전체 사업비의 9%가 재시공 문제입니다. 재시공이 어떤 거라고 꼭 다시 한다고 재시공이라는 느낌보다는요. 기술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장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누락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검토를 많이 하지 않으면 재시공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장의 9%입니다. 9% 정도가 대부분의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얼마큼 집중 있게 보느냐, 관리를 하느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시공 방지 조합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기 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BIM 설계 미리 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작업도 있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해 관계자끼리 조기에 빈번한 조처를 해야 어떤 데들은 시공사가 설계사와 좀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도 그렇고 그래서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가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줄 수 있을까? 저렴하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단가 절감을 할까? 원가 절감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다 하면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교회 이익을 위해서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마음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성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시공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 전에 설계가 완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보통 허가 때 도면이 오는 경우도 있고 허가가 좀 지나서 빨리 내려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마무리 때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잘 돼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 금액이 계약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계약 금액이 마지막까지 계약 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뢰 있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니까 입찰서 계약서, 시공성, 그다음 유지 가능성, 이거 프로젝트 이런 건 뭐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듈러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100평에서 300평 정도는
모듈러를 해야 된다는 제가 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못 짓는 교회들은 모듈러 건축을 제가 철골업체와 또 지금 현재 상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구해서 한국교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평하고 300평까지 해서 너무 많은 평수는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100평에서 300평까지는 모듈러 건축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제시하면 정말 건축비에 너무나도 불안감이 있고 설계비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 책임 식용형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라는 것을 아까 계속 설명을 들으셨는데 밸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절감이라고 합니다. 공사비 절감. 이 절감이라는 것은 적용하는 시점이 기획부터 기본 설계, 시설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인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비용은 계속 절감이 됩니다. 검토를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단 검토할 수 있는 시공사가 돼야 되고 검토하지 못한 시공사에 맡겨도 안 되고 검토하지 못한 설계사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단가에 강한 시공사가 정답입니다. 설계사에서도 우리한테 검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VE가 가능해야 된다. VE는 기획 때부터, 설계하는 기획 때부터 들어가줘야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VE 수행 가능 범위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리고 변경을 위한 비용, 늦으면 늦을수록 높아진다. 이거에 대한 거는 교회가 계속 지불해 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지불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VE는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VE는 한정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금융 강의를 했는데요. 금융 때부터 저희는 VE를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때부터 VE를 하고 VE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투명성 있는 건축을 하고 남은 거는 교회에 돌려드리고 이런 구조가 가장 투명성 있는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 책임형 시험을 우리 하고 있는데요. 시공사 노하우가 설계에 반영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진행 시 지속적인 절감안을 협의해야 되고 시공 과정에서 지속적인 절감을 노력해야 됩니다. 설계자는 설계 전문가입니다. 시공자는 시공 전문가고 시공에 대해 단가에 대해서 변동폭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적용해주고 공법을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 흐름에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VE를 할지라도 전문가가 한마음으로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건설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급 방식을, 여러분이 잘 아는 도급 방식을 말씀드리면 발주자 예산 이제 여기서 설계사가 기획을 해서 여기까지 최저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공사비는 이렇게 늘어나서 공사비 증가하고 품질 지연되고 품질 저하고 이게 분쟁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공 책임형은 설계사, 시공사가 사전에 참여해서 설계 완성도를 향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사비 상한액 이만큼 넣으면은 우리가 다 물어내겠다. 상한액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사전에 확정하고 그리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아까 말한 물가 상승률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건축이 아니고 우리는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통장까지 오픈을 하는 회사인데요. 통장은 절대 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교회에서 준 돈은 메꾸면 메꿨지 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약을 꼭 피하십시오. 다른 시공사가 계약을 할 때는 분쟁 발생, 계약 파기,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눈싸움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교회는 대부분 시공사들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공사가 나쁘게 생각하면은 교회는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교회는 멈추지 못할 거야. 이유는 성도들이 있어. 라는 게 약점입니다. 근데 좋은 시공사는 어떻습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활하게 해결하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감동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교회들도 우리가 시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제가 아까 아침에 피해를 줄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금인과 마지막입니다. 도금인과 수금임은 상호 협력하고 하면 이상 신뢰를 가운데 형성을 하면 이상적인 계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건축은 아무리 세미나가 좋아도 문구가 좋고 어떤 발표가 좋아도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에 임하지 않으면 교회 건축은 알게 모르게 부조리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명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무조건 이상적인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그 강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직을 지키기란 쉽진 않았어요. 이 정직이란 단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같이 사닥다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그리고 작은 소규모 교회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또 개선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